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한덕수, 최상목 두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의 표결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젯밤 서울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했죠. 대통령 측이 조금 전 반발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는 건데 중앙지법에서 체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따르겠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네, 우선 대통령 측 기자회견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은 오늘 낮 1시 40분쯤부터 1시간가량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면 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단서를 붙였습니다.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에 응할 수 없고 꼭 중앙지법을 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앞서 서부지법은 2차례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관련 이의 신청은 기각했는데요.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 대통령 요구에 따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 도피설도 제기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고요? 네, 앞서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피해 이미 다른 곳으로 도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변호인들이 어제 저녁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면서 관련 의혹을 거짓 선전 선동으로 규정했습니다.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주장도 굽히지 않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의 어려움을 알리고자 계엄을 선포했고 투입된 군인도 28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국회와 그 주변에 투입된 군경이 2,500명이 넘었고 대통령 이를 통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찰은 특별한 입장 없이 영장 집행 계획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번에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에 적법하지 않아서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 경찰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윤 대통령 측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는 상관없이 어제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 계획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적인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경찰은 줄곧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온 만큼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수처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물리력 동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한 만큼 이번 2차 체포영장 집행 세부 계획은 경찰이 주도해 수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우선 경호처가 버스 여러 대를 동원해 관저로 향하는 입구를 봉쇄하고 관저 주변에 원형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한 만큼 어떻게 뚫고 들어갈지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경호처가 이번에도 영장 집행을 저지한다면 경호처 직원을 현행범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2차 영장 집행에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할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형사기동대 등 더 강한 물리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다만 특공대 투입은 자칫 대규모 충돌 우려가 있어서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경호처장 등 경호처의 주요 간부들은 줄줄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죠. 네, 경찰 특별수사단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2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3차 소환 요구서를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 차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습니다.
박 처장도 2번의 소환 요구에 불응해 모레 10시까지 출석하라는 3차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경호처는 엄중한 시국이라 관저를 비울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박 처장과 김 차장 모두 3차 출석 요구에도 역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경찰은 이 경우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 한남동 관저 앞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호처의 경계가 삼엄해진 가운데 체포를 막으려는 지지자들이 관저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떤 집회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관저 진입로 바로 앞에 서 있는데요. 이곳을 기점으로 양쪽으로 2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밤새 관저 앞을 지킨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은 무효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전에는 문화예술인들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 참가자들도 오후부터 관저 앞에 모이고 있는데요. 인파가 늘면서 찬반 집회 참가자 사이 충돌 우려도 나옵니다. 경찰은 계속되는 집회에 기동대를 배치해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관저 경계 상황도 짚어주시죠. 네, 관저 진입로 주변은 신분 확인과 통행 목적 확인을 거쳐 제한적으로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관저로 향하는 길목에는 대형 버스 여러 대가 주차돼 있어서 외부 시야가 차단된 상태입니다. 또 지난 3일 첫 영장 집행 시도 이후 경내 산길은 물론 진입로 가장자리 빈틈까지 원형 철조망이 촘촘하게 설치됐습니다. 관저 안 모습이 보이진 않지만 2차, 3차 저지선 경계도 강화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이 무효라며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도 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공수처가 2차 집행에 나서면 격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 대치 전선도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조수사본부를 향해 임전무퇴의 각오로 영장 집행에 나서라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공조본이 사실상 야당과 내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에 연결하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 민주당 입장부터 전해주시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민주당은 이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임전무퇴의 각오로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 첫 체포 시도가 무산된 것을 상기시키며 이번에는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겁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이 공조수사본부는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이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관저에서 윤석열을 끌어내야 합니다. 무너진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선 이 법 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처벌받는다며 이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말고 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내란 수괴를 체포하는 것만이 국가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란 주장인데요. 이 당 관계자들은 YTN과 통화에서 이 현 정국의 유일한 탈출구는 윤 대통령 체포뿐이라며 이 같은 논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 법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법 집행에 자신은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된다며 이 사실상 최상목 대행의 영장 집행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사기관과 내통하고 있다며 비판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수사기관이 사실상 불법 내통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민주당과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 당과 국수본 사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SNS 글을 올린 이 경찰 출신 민주당 이상식 의원을 문제 삼은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국수본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며 이 체포영장 집행을 작당 모의했다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대놓고 국수본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상식 의원은 여의도 황제 이재명의 지시를 경찰에 하다라는 연락책입니까? 신동욱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국수본의 모습은 민주당 수사본부와 같다며 이 윤 대통령 체포 시도 행태가 사실상 민주당의 지시와 지침으로 이뤄진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당 지도부 차원은 아니지만 영장 집행이 다시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 대통령 관저 앞으로 향하는 여당 의원들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윤상현 의원이 다시 관저 앞을 찾은 거로 파악된 가운데 이 당내에선 이 같은 모습을 경계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이 소장파로 꼽히는 김재섭 조직부총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당이 대통령을 수호한다거나 이 광장으로 뛰어들어가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을 중심을 두고 이 분열상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 분화라기보다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는 거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관저 앞을 찾았던 한 영남권 초선 의원은 YTN에 이 당에는 반의와 절의, 즉 이재명 대표는 절대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을 뿐이라며 이 당 분열이라는 분석엔 선을 그었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내란 특검과 김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제2요구 법안들이 재표결에 붙여졌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예, 말씀처럼 국회는 조금 전 본회의에서 이 쌍특검법과 농업사법, 국회법 등 8개 법안을 재표결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뒤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 제2요구권이 행사된 법안들인데요. 아직 표결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본회의 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이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이 결과대로 특검법 저지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의 위헌 위법성이 그대로 있고 이게 너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법안이라서 당론 유지했습니다. 부결입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내란 특검 등에 대한 수정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앞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경우 특검법에 반대하는 건 내란 동조와 다름없다는 입장인데 이 특검법 부결 시 여당과 대화에 나설지 주목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이 관련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내란 특검법 재의결을 반대한다면은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란 당임을 인정하는 것이란 것을 명심하십시오. 일각에선 여당 내 수정안 의견은 소수에 지나지 않을 뿐이어서 이 양당이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에 이르긴 어려울 거란 부정적 전망도 나옵니다. 이 표결 결과는 조만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네, 잠시 전에 이 자막으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물리적 충돌이 절대 없어야 한다면서 처음으로 입장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자,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시민들의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출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 중견기업에 최대 100조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겠습니다. 국회와 협의하여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 원 발행하고 동행축제를 계절별로 개최하여 5조 원 매출을 달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전환보증 3.2조 원을 확대 공급하는 한편 회생 파산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전국 30개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환율 안심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고환율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최대 1.5조 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AI 확산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실물 경기 회복을 위한 역대 최대 수준의 정책금융 248조 원을 상반기 최대 60%까지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추진을 가속하기 위해 상장 유지 조건 완화, 상장 폐지 절차 효율화를 포함한 상장 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2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정치활동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다만 수사에 발단이 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권준수 기자, 송 전 대표 1심 선고 내용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본인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내려졌습니다. 송 전 대표가 지난 2020년 1월부터 2년 가까이 후원받은 액수는 무려 7억 6,300만 원으로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연간 한도 1억 5천만 원의 5배가 넘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송 전 대표를 법정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영리 법인 등 공익을 위해 만든 연구소를 이용해 정치자금법 규정을 피해갔다며 송 전 대표가 과거에도 정치자금을 받고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서 법을 어길 경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후원금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에 발단이 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오늘 선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대부분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혐의 입증을 위한 능력을 상실했다고 봤는데요. 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뽑히기 위해 6천여만 원이 든 돈봉투를 당내 국회의원 등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 법정에 출석하면서도 그동안 30번이 넘는 재판 과정에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직접적인 증거가 나온 게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인 송 대표가 가장 큰 형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징역 9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야당 현역 의원 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네,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국회로 지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재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89표, 부 108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1표, 부 108표, 기권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87표, 부 107표, 기권 1표, 무효 5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0표, 부 108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8표, 부 101표, 기권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6표, 부 103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돼서 최종 폐기됐음을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는 두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됐는데요. 조금 전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이 모두 부결돼서 최종 폐기됐습니다. 내란 일반특검법의 경우에는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였고요. 김여사 특검법의 경우에는 찬성 196표, 반대 103표였습니다. 내란 일반특검법의 경우 국민의힘에서 6명이 이탈을 했고요. 김여사 특검법은 4표가 이탈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 절차가 진행이 됐고요. 농업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포함해서 또 내란 일반특검법, 김여사 특검법 모두 부결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찬성이 198표, 반대 101표였고요. 김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가 103표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몇 명이 이탈할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이었는데요. 내란 일반특검법의 경우 6명이, 김여사 특검법의 경우에는 4표가 이탈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네, 지금 본회의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금 전 김여사 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법의 표결 결과, 재표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란 일반특검법의 경우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하는 내용이었고요.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1명씩 추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여사 특검법의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명태균 사건 등 15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었고요. 역시 야당 주도의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각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특검 법안 지난달 10일, 즉 12월 12일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해 마지막 날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김여사 특검법은 앞서 야당 주도로 3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모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해서 부결 폐기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내란 특검법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돼서 최종 폐기됐습니다. 네, 내란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 모두 재표결 절차를 거쳐서 부결이 됐고요. 최종 폐기됐다는 속보를 지금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저희가 두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에 영업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애초 8조 원대를 예상했던 증권가가 7조 원대로 전망치를 낮췄지만 이마저도 충족하지 못한 6조 5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를 여전히 테스트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먼저 삼성전자 4분기 실적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했는데요. 영업이익은 6조 5천억 원으로 지난 3분기 대비 29% 감소했습니다. 매출액도 75조로 3분기 대비 5.2% 하락했습니다. 앞서 증권사들은 모바일 업황 둔화와 메모리 공급 과잉, 반도체 수탁 생산을 뜻하는 파운드리 가동률 하락 등을 이유로 삼성 영업이익이 7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보다도 더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례적으로 설명 자료를 내놨는데요. 먼저 메모리 사업은 기존 메모리 제품의 수요 약세 속에서 고용량 제품 판매 확대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지만 연구개발비가 늘고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초기 비용이 증가해 결과적으로는 실적 감소로 나타났다는 설명입니다. 또 비메모리 부분에서는 모바일 등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가동률 하락과 연구개발비 증가로 실적이 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신제품 출시를 앞둔 비수기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삼성전자 측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해서 언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황 CEO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대해 현재 테스트 중이고 성공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화요일 다음 날이 수요일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삼성의 성공을 확신한다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테스트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은 서둘러서 하려고 하지만 이 정도는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은 새로운 설계를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면서 매우 빠르게 일하고 있고 헌신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끌어올린 고부가, 고성능 제품인데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이미 납품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테스트를 받는 중입니다. 앞서 황 CEO는 지난해 3월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도 삼성전자의 HBM을 테스트 중이라고 했는데 10달 넘게 여전히 테스트 중인 셈입니다. 다만 이 같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3% 이상 급등했습니다. 개장 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1% 이상 하락한 채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YTN 황혜경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도 임박한 만큼 국회에서는 긴장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다각도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쌍특검법이 결국 부결이 돼서 최종 폐기가 됐는데 예상한 결과인가요?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지난번에 이 법안이 그 국회에 제출되어서 표결할 때보다는 지금 재표결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좀 뭉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탈표도 줄어들고 또 이 법안의 문제점은 오히려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특히 최근에 그 탄핵 과정을 거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국면을 거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식을 갖게 된 의원들이 좀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탈표가 줄어든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신 의원께서도 예상하신 결과인가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부결을 여전히 당론을 하고 있다라는 브리핑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소신파들이 얼마나 이 특검에 대해서 투표를 할 것이냐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지난번에 이 내란죄 특검법에 대해서 통과될 때는 195표였거든요. 근데 오늘의 표결에서는 198표로 사실 부결되긴 했지만 아깝게도 2표가 부족해서 내란 특검법이 지금은 통과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보다 이 내란죄를 수사하는 여러 가지 동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방패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빨리 해결하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래도 특검법은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면에서의 198표가 오늘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그 김건희 여사의 숙대 석사 논문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도 이번에는 부결됐지만 국민적 요구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또 재발이 되면 언젠가는 사실은 할 수밖에 없는 수순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이번에 4번째로 지금 표결 절차, 재표결 절차를 진행을 한 건데 앞서 이탈표 규모를 보면 1표, 4표, 6표였다고 해요. 오늘은 4표였던 것 같거든요. 이 이탈표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세요? 사실 지금 실시간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의 지금 뉴스와 현안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내란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라는 국민적 그런 니즈가 있는 것이고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비상경의 문제, 그러다 보면 정권의 문제, 그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그런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동안 묻혀놓던 것들이 특검을 통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어서 일부에서는 그 특검법의 김건희 여사 건은 추후에 필요성을 생각을 하고 약간의 그런 판단이 달리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번에 정권이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을 흔들 정도로 취약하고도 오히려 무도하다는 것들이 국민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다음 새로운 정권이 나오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계속해서 이 김건희 여사의 이슈는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서 더 큰 특검의 대상과 스코프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여당 내에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지금 발의된 특검법의 경우에는 특검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 있고 그리고 사실상 여당 의원들 전반을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독소 조항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는 독소 조항을 빼고 수정안을 도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실제 수정안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 법안은 사실 지금 이른바 내란 특검법의 경우에는 내란죄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앞을 다투어서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입장이고 뭐 심지어는 경찰에서는 특공대까지 투입하겠다는 법적인 이야기가 아닌 그런 강압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 판에 그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특검이 새로 출범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거기다가 이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사실상 임명하겠다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열심히 수사하고 있고 과도하게 수사하고 있고 심지어는 청부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하는데 거기다가 또 그것도 모자라서 민주당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고 만약에 그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탄핵 심판 과정에 또 제출을 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도움을 얻겠다는 그런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검법에서 이 내란 특검은 용인되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도 내용이 비슷합니다. 김건희 여사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온갖 가지 그 뭐 심지어는 당의 공천 과정까지 명태균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죠. 명태균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수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국민의힘의 이 공천 과정도 몽땅 수사를 하겠다는 식의 그 내용으로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면서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고 하니 정상적인 사고 구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수사의 대상도 좀 현실적으로 맞게 바꾸고 국민들이 원한다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수사를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수사 대상과 그리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임명해라. 그런 방식으로 특검법 개정 특검법의 대안을 마련하자는 목소리는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이 태도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오로지 자기들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 별로 서로 간에 대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서로 간에 대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셨는데 민주당은 이번에 쌍특검 법안이 부결되면 외환 유치 혐의를 넣어서 더 강력하게 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수정 법안이 나올까요? 더 강력한 법안이 나올까요? 우선은 민주당 발에 그런 재발의가 이루어질 텐데 어디까지를 지금 내란 특검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안들이 새롭게 나오면 나올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의 최고위원회 이후에 대변인의 브리핑으로 인해서 기자의 질문이 있었을 때 그러면 외환죄, 즉 이번에 그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나온 얘기가 NNL 그리고 북한 공격 그래서 자극 이런 워딩들이 나왔거든요. 분명히 이런 북한을 자극해서 국지전을 유발하려고 했었던 이번 비상계엄에서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랑 또 예전에 한기호 의원의 그 핸드폰이 메시지로 유출되면서 됐던 내용들이 사실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내용이었는데 우크라이나와 협력이 된다면 이 북한의 그 파병병을 공격을 해서 심리전을 유도해라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랬던 한기호 의원이 추후 국방부 장관의 후보자로 검토가 됐던 사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런 비상계엄에 있어서의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계획에 있어서는 북한의 외환죄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민주당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민주당발 재발의가 되더라도 얼마든지 국민의힘에서도 내부에서 일부의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수정안이 논의가 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특검 추천 권한을 양보하실 수도 있어요, 여당 쪽에? 지금 보면은 이번 내란 특검법에도 특검 추천에 대한 부분은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협회에서 추천하는 걸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특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3자 추천을 조금 더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하자라고 하면은 민주당도 당연히 소통을 하고 특검이 같이 여야 협의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문은 항상 열려져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발의할 것처럼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발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힘이 원하는 특검안이 무엇이냐 우선은 발의를 하고서는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성만 있으면 무조건 더 센 법안을 낼 게 아니라 민주당도 수정안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이제 2차 영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를 두고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속의 체포는 내란을 빨리 진압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라도 관저에서 윤석열을 끌어내야 합니다. 무너진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하십시오. 경호처 경호관들에게도 경고합니다. 법 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므로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사실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고 집행하고 이런 총 과정이 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실감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당한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정당한 영장을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잘못된 영장을 만들어가지고 법적 논란이 많은 영장을 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무슨 한 사람 개미작전 하듯이 생포하겠다고 총 맞고 생포하라고 그러고 도대체 이게 나랍니까? 이게 네, 여야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어제 국회에 출석한 오동훈 공수처장은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2차 체포영장 집행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 뭐 인해 전술로 차벽을 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뭐 오동훈 공수처장부터 체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피의자 체포에 나서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좀 이런 말 드리면 죄송하지만 좀 잡범이라고 불리는 분들 그런 분도 체포하러 가면요 아파트 안에서 문 잠그고 저항만 해도 그 함부로 체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자해를 한다든가 또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린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체포작전인데 지금 그 대통령 관저가 사실 굉장히 좁은 장소거든요. 그리고 그 장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무슨 인해 전술이니 뭐니 이야기해봤자 다 소용없는 이야기고 어차피 실패할 것이다라고 그리고 보세요? 또 하나는 아니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 대통령 경호처도 나름대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업무 역할이 대통령 경호법에 관한 대통령 경호법에 의한 경호 행위예요. 그리고 거기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그 절차가 있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도 일부는 특별사법 경찰관들이 배속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경호 행위에 저항하는 그런 경우에는 또 체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양쪽의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서로 자신의 업무 영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투다가 보면 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내용 없이 마구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두 번째는요 이게 수사기관에서 체포를 하는 것 자체가 체포를 해와서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체포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끌어내라 뭘 체포를 해라 이런 것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데 저는 대통령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체포에만 나서서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고 체포를 하려면 공수처법에 정해진 재판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상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체포를
나서거나 또는 말씀하신 내용이 얼마 전에 대통령 측에서 입장을 밝힌 내용과 같거든요. 저는 지금 예. 지난주에도 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당사자가 있으면 이게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저항이 있으면 이 수사가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찰이나 또는 공수처가 과도한 지금 그 체포 쇼를 하고 있는데 빨리 이 법적인 논란이 제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 빨리 체포하고 끌어내려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격한 발언이 오가고 있는데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 경호처를 현장에서 체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실제로 지금 경찰에서는 경호처 부장급 이상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를 하는 것을 검토하는 걸로. 지휘부를 먼저 체포해서 마비시켜버리겠다, 경호 체계를. 이런 얘기잖아요. 예,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호처장과 그리고 차장 지금 뭐 이미 소환 조사가 요청이 됐는데도 사실 불복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혀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1차 소환, 2차 소환, 3차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대로 수사받지 않는 이 사법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마비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이제는 가릴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 하에서 사실은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2번이나 발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에 응하는 것이 국민의힘과 그리고 윤석열 측의 그런 올바른 국민들한테 보이는 정치적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공수처는 사실은 여러 가지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1차에서 실패했지만 경찰과 공조를 하면서 공조본에서 경찰 중심으로 이번에는 체포 시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경찰 특공제가 투입이 되거나 아니면 헬기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라도 인해 전술을 하더라도 사실은 현장에서 체포를 하면서까지 관저 안으로 들어가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1차에서 실패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요새화되면서 2차는 더 어려워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말 관저 안으로 꽁꽁 숨어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국민들과 세계의 국가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지금 관저에서 사라지는 도주의 우려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국민들한테 꼼꼼 숨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후보 당시에 본인은 숨지 않겠다라고 했던 거에 180도의 다른 면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스럽고 더 이상 국민으로서는 이제 탄핵의 그런 심리적 탄핵은 당한 만큼 법 앞에 당당하게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대로 된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도주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헬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정상적인 경찰이 아닌 것 같아요. 저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 왜냐하면 대통령 관저 일대가 그 항공 관제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 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경찰 특공대는 테러 부대거든요. 대테러 부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장에 투입될 수 없는 설립 근거예요. 근데 아무리 제가 좀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지금 이게 테러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테러 부대를 동원한다고 하면 이것도 과잉 수사인데 과연 특공대원들이 영장을 집행할 그런 사법 경찰권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래서 경찰에서는 체포에 굉장히 특화된 형사 기동대를 보내겠다. 저는 그런 건 이해를 합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가 체포 현장을 한번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마구 떠드니까 저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무슨 도피했다 이런 식으로 마구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조차 제보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에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먼저 듣겠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미 도주했다는 제보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의 반박도 나왔는데요. 안규백 의원에 이어 윤갑근 변호사의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드린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미 한남동 대통령 관제를 떠나서 제3의 장소에 있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근데 아마
경찰에서도 그런 비슷한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어제 들은 바가 있어요. 네. 이미 한남동 그 관저에 있으면은 굳이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분명히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관저에서 뵙고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짓 선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특정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게 21세기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참 자괴감이 드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제보를 받았다고 한 이른바 대통령 도주설에 대해서 경찰도 이에 대해 위치를 지속해서 파악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그 앞에 지금 시위대가 진을 치고 있고 언론사 카메라가 계속 비추고 있는데 도주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질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보가 들어와서 우리가 비상계엄도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 아무도 믿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하루하루 발생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보도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게 흘리기 어려운 것이 또 지금의 작금의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아마 2차 체포영장 시도가 되고 관저까지 진입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안에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될 것이고요. 아마 그런 뭔가 도주의 모습을 보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저희도 바라는 마음으로 여전히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아니 근데 윤곽근 변호사는 아니라고 반박을 했고요. 근데 제보가 들어왔다면 그 제보를 확인하면 될 일이지 확인도 안 하고 마구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떠들고 더군다나 딴 사람도 아닌 대통령이 도주했다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확인도 하지 않고요. 그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무슨 실성한 사람들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죠. 더욱이 당사자가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직접 만나고 왔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조용히 있어야 되지. 그러면 그때까지 또 나중에 체포할 때까지 확인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정상적인 발언입니까? 저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냥 민주당 입장에서 좀 정상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면 안 됩니까? 네. 여야 반응이 격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 즉 경찰 간에 불법 내통 정황을 주장하면서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SNS에 민주당과 국수본 간이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고 전화기에 불이 났다. 그리고 회의가 이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민주당이 대놓고 국수본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상식 의원은 여의도 황제 이재명의 지시를 경찰에 하다라는 연락책입니까? 네. 국민의힘은 국수본은 국가수사본부가 아니라 민주당 수사본부, 민수본이라는 논평까지 내면서 우종수 본부장의 사퇴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한 그래픽을 좀 준비했는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 의원님, 이상식 의원의 SNS 메시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죠? 아무래도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명확하게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수본은 행정부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입법부랑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지금 내란 사태에 대한 독립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경찰 출신의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SNS에 조금은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의 그런 메시지를 포함한 것 같고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저희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내용은 보면 이렇습니다. 무지 바빴습니다. 저희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준비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수사본부와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거는 경찰과 계속 내통했던 거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 주장이잖아요. 그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요구한다고 해서 국수본이 그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요. 지금으로서는 여전히 집권당은 저는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이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오해를 소지를 일으킬 그런 일들은 서로 간에 조심 오히려 하면 했지 그런 부분은 저는 과잉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해당 상임위 그리고 해당 부처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부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밀접하게 자료나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내란죄나 비상계엄의 엄중한 시기에 그런 부분들을 또 본인의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상식 의원도 그래서 페북 메시지를 수정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엄중한 시기에 오히려 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는 소통 그리고 메시지 이런 것들 매우 신중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찰 출신인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국민의힘의 경찰 출신 이철규 의원도 조금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고 해요. 우종수 본부장에게 훗날을 생각해라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로 봐야 할까요? 아니 그야 뭐 좀 불공정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겠죠.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면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종수 본부장은 듣기 거북하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듣기 거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국가수사본부라는 기구를 만든 이유가요.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경찰이 단순히 수사만 하는 기관이 아니고 행정경찰도 많이 있거든요. 보안, 정보, 그리고 예를 들어 시위를 진압하고 네. 또 질서 유지를 하는 경비 이런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수사 업무를 독립시켜서 이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의 지휘도 받지 않도록 예. 엄정 중립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수본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는요, 사실 굉장히 중립성을 손상시키고 있다. 뭔가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의혹을 많이 사고 있었거든요. 예.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경찰 출신인 이상식 의원이 당과 국수본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하고 예. 전화기가 불났다고 하니까 저런 통로를 통해서 지금 민주당 요구를 받아서 청부 수사를 하고 있었구나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상황이 아니고 지금 그 국수본의 담당자 누구와 이상식 의원이 계속 통하면서 전화기에 불이 났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 수사기밀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 집행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런 것도 다 비밀에 붙이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바로 수사기밀이거든요. 예. 이것을 예를 들어 알려줬다고 해도 공무상 비밀 누설죄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그냥 넘어가고 SNS에 글 하나 삭제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속히 수사를 해야 될 입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경찰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법권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특공대를 투입한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청부수사라는 그 의심을 강하게 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지금 그 이상식 의원의 SNS 글 자체가 그런 전말이 예.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경찰 출신 여야 의원들의 발언을 짚어봤는데요.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 듣고 오시죠.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거예요. 선고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헌법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거예요. 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통령이 사형을 당할 것이다,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저 발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란죄를 헌법재판에서 빼도 대통령은 탄핵이 될 것이고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복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 같아요.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좀 극단적인 단어를 썼잖아요.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결국에는 이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서 내란죄를 포함할 것이냐 아니면 내란 행위로 변경할 것이냐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졌고 정청래 위원장이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헌재에서는 헌법에 대한 내용을 준용을 하고 실제로 이런 내란죄에 대해서는 형법에 준해서 재판장에서 아마 내란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내란죄가 인정이 되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의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으면 된다라는 의미에서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형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면서 좀 더 사회적인 파장을 가져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발언의 방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형을 당할 것이다가 아니라 헌재에서의 탄핵소추 안에서의 내란 행위가 포함됐기 때문에 내란죄로서의 뭔가 검증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재판에서 사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으면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반박 있으십니까? 김재섭 의원은 왜 입으로 배설하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짧게 반박 듣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미사역으로 좀 완화시키고 변명을 해준다고 해도 그냥 이성을 잃은 이야기죠. 집단적으로 실성한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 날짜도 정해지고 하니까 어떻게든 빨리 탄핵 심판을 거쳐서 이재명 대표 교도소 가기 전에 대선을 치러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너무 있다 보니까 저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좀 이성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의 부결 소식까지 다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중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질 전망인데 강풍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준영 기자, 서울에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올겨울 서울에 내려진 첫 한파특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연속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밤 9시를 기준으로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최근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되면서 서울엔 강한 추위가 없었는데 사실상 올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는 셈입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실제 기온보다 날씨가 훨씬 더 춥게 느껴지실 텐데요. 기상청은 오늘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 사이를 오르내리다가 내일 아침엔 영하 2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게다가 내일은 한낮에도 체감온도가 영하 15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여 온종일 추위가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현재 서울뿐 아니라 중부 전역으로 한파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면 발령되는 한파경보도 강원 북부에서 강원 전 지역과 경기 북동부, 충북, 경북 북부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오늘 주말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다면서 결빙과 동파 사고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호남과 충청 지역에는 눈 상황도 비상인데요. 한동안 폭설이 계속된다고요? 네, 서해안을 중심으로 적어도 이틀 정도는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과 전북,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그 밖에 호남 내륙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 또 한 차례 찬 공기가 서해를 지나면서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해 서해안과 전북 등 곳곳에 많은 눈을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인 모레까지 20-30cm 정도 눈이 더 내릴 거로 보이는데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한 눈이 쏟아지는 곳도 있는 만큼 시설물 피해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전준영입니다.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고 앞으로도 더 내린다고 합니다. 충남 서해안에도 폭설과 한파가 닥쳤습니다. 윤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꽁꽁 얼어붙은 도로 위를 조심스레 걷는 사람들. 밤새 내린 눈에 차도도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행여나 사고라도 날까 앞차와의 거리를 넉넉히 두는 모습. 날씨가 너무 춥고 지금 눈도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 대중교통 이런 것도 너무 느리고 되게 혼잡하고 그래서 지금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전북 전역에 내려진 대설주의보.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자 기상청은 시설물 등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는데요. 금요일까지 전북에는 최대 30cm의 눈이 더 쌓일 예정입니다.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정읍에 사는 60대 남성 1명이 대피했는데 습설 탓에 거주하던 비닐하우스가 무너질 우려가 있어 지인의 집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와 고창, 장수에서는 눈길 미끄럼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충남 서해안에도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곳에도 금요일까지 최고 20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처음에 올해는 이렇게 온제가 또 잘못은 잤지만 굉장히 곤란해서 우리 집 앞에 친구 옆에도 지어주는 거예요. 폭설과 함께 반갑지 않은 손님, 한파도 찾아왔습니다.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전망인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여 동상과 동파에 유의해야 합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충남 서천군 화양면의 교차로에서 고속도로 제설을 마치고 나오던 제설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고 신호등이 설치된 전신주가 쓰러져 한때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제설차가 우회전하다 실려있던 모래가 한쪽으로 쏠려 무게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대전시 용계동의 도로에서 경차가 눈길에 미끄러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차가 언덕 준턱까지 미끄러져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견인 작업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설 연휴 직전 월요일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엿새 연휴로 내수 경기 진작을 도모한다는 계획인데 설 연휴가 끝난 금요일인 31일 이 하루 휴가를 내면 최장 9일의 황금 연휴까지 가능해집니다. 박광혁 기자입니다. 최상욱 대행체제 아래 진행된 첫 고위당정 협의회는 탄핵 정국 경제 혼란 최소화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먼저 당정은 이달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내수부진 장기화 속 비상계엄 사태 등 여러 악재로 위축된 소비심리 반등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인 설 연휴, 월요일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직전 주말부터 엿새 연휴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31일 하루 휴가를 내면 최장 9일의 황금 연휴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정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강화와 이로 인한 미중 갈등 가속화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과 관련한 대응책도 논의했습니다. 10조 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 가동과 대미 소통 창구 확대, 매주 열릴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에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관세 인상, IRA 폐지 등 주요 쟁점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수출, 투자, 공급망도 다변화하겠습니다. 계엄 사태 등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 최소화 노력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정부는 F4 회의체 가동으로 채권 단기자금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국회는 반도체 특별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입법 지원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정치적 혼란이 경제와 행정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상적이거나 필수적인 인사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정은 설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 관련 대책 등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네, 설날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명절 기차표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자, 매년 그렇듯 이른 아침부터 클릭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오늘은 KTX 경부선 등 일부 노선표가 열렸는데 한때 접속 대기자가 4만 명에 육박했다 이런 인증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자, 먼저 KTX와 SRT의 예매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X 등의 코레일은 그제와 어제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예매가 이루어졌고요. 내일은 마지막 날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호남, 전라, 강릉 등의 노선에 대해서 진행이 됩니다. SRT 서울 승차권 예매도 13일부터 14일까지는 경로, 장애인 우선 예매가 이루어지고요. 일반 예매는 15일부터 살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여러분들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본격적인 설 기차표 판매가 시작된 오늘 국민의힘과 정부가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깜짝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관련해서 누리꾼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금 연휴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며 반기는 사람도 물론 있는데
일정 조율할 수 있게 미리미리 계획할 수는 없었느냐면서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귀경길 교통체증 막으려면은 27일보다는 차라리 31일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자영업자들은 연휴가 길면 되레 장사가 안 된다면서 눈앞이 깜깜하다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대통령 관저 앞의 집회 분위기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호처의 경계도 더욱 삼엄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관저 인근 집회 시작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관저 진입로 바로 앞에 서 있는데요. 이곳을 기점으로 양쪽으로 2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밤새 관저 앞을 지킨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은 무효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전에는 문화예술인들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 참가자들도 오후부터 관저 앞에 모이고 있는데요. 인파가 늘면서 찬반 집회 참가자 사이 충돌 우려도 나옵니다. 경찰은 계속되는 집회에 기동대를 배치해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관저 경계는 더 삼엄해진 거죠? 네, 관저 진입로 주변은 통행 목적 확인을 거쳐 제한적으로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관저로 향하는 길목에는 대형 버스가 여러 대 세워져 있어서 외부에서 시야가 차단된 상황입니다. 또 지난 3일 첫 영장 집행 시도 이후 경내 산길은 물론 진입로 가장자리 빈틈까지 원형 철조망이 촘촘하게 설치됐습니다. 관저한 모습이 보이진 않지만 2차, 3차 저지선 경계도 강화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이 무효라며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도 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공수처가 2차 집행에 나서면 격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대통령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되면서 언제 재집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저는 2차 체포 시도에 대비해서 철조망이 설치되고 또 차벽이 강화되는 등 요새처럼 변했습니다. 관련해서 사회부 백종규 기자,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차 체포영장을 언제 어떻게 집행할지 관심이 쏠리는데 경찰이나 공수처 취재되는 게 있나요? 네, 공중수사본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 때 뼈아픈 실패의 맛을 봤죠. 그렇기 때문에 절치부심하면서 2차 집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구체적인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언급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짜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경호처의 인간띠와 그다음에 차벽을 뚫고 관저로 진입하는 것을 넘어서 체포 이후의 방안도 고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체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호송차에 태워서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데려갈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과 대응 전략을 짜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주 안으로 2차 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 이 대응 전략을 짜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주목이 모아지고 있는데, 자, 오동훈 공수처장이 어제 법사위에서 2차 집행,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각오로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관련해서 녹취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강경 대응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공수처와 경찰 사이의 갈등 구도가 변수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이번에 성공을 못하면 조직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큰데요.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체포에 성공하더라도 공은 이제 공수처가 갖고 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와 특공대, 장갑차, 헬기 등 특수장비 투입에 일거에 제압하는 방안도
이제 안팎에서는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공대 투입은 대규모 유혈 사태로 이어질 수 있고요. 나중에 책임론도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이게 쉽게 내밀 수 있는 카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국가기관 간 충돌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유혈 사태까지 이제 터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달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공수처와 경찰, 이제 사람이 다치는 유혈 사태 등을 벌이지 않고 반드시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해야 하는 큰 숙제를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1차 체포영장 실패하고 또 경찰에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공수처가 망신을 당했는데 법조계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제 공수처 존폐 위기를 고민해야 할 시기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미 공수처 무용론이 크게 대두되고 있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도 실패하면 폐지론이 크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마저 실패하면 3차 체포영장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때부터는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체포도 수사의 일환입니다. 체포도 강제 수사라 피의자 신분과 체포를 따로따로 진행하는 수사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체포영장도 집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에는 피의자 신분도 제대로 진행해야 할 텐데 현재 공수처 역량상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신분을 적절하게 진행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가 비교적 조건이 용이했습니다. 군과 경찰 등 경비를 담당하는 인력들이 협조해 주는 등 상당 부분 용이한 조건 하에서도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를 했는데 2차 체포영장을 앞두고서는 현장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영장 집행은 공수처가 직접 진행한데 범죄 예방과 진압을 담당하는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구상하고 무엇보다 공수처도 물리적 충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체포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은 흔히 발생합니다. 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역설적이게도 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단호한 법 집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 자, 백준규 기자. 한남동 관저 이 경비가 더 삼엄해졌습니다. 뭐 정문의 차벽도 굉장히 두꺼워진 상황이고 철조망도 여기저기 많이 이제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관저 주변의 경계는 더 삼엄해진 분위기입니다. 관저 진입로 주변에 경찰이 가림막을 설치를 했고요. 통행 목적과 이제 신분을 확인해서 제한적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버스 여러 대가 가로질러 주차돼 있어서 차량 진입이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관저 정문에는 미니버스로 여러 겹의 이제 차벽이 설치됐습니다. 오늘 이제 확인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니까 버스 세대가 이 철문을 세로 방향으로 막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호처가 처음 대치했던 이 철문인데요. 진입로 가장자리 빈틈은 물론 이제 경내 산길까지 원형 철조망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관저 안의 모습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2차, 3차를 넘어서 저지선 경계도 강화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 저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2차 집행에 나서는 공수처와 경찰의 대치는 더 격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찰이 경호처에 인력에 밀렸다, 뭐 100명 대 200명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경찰이 대테러 부대도 동원할 것이다. 그리고 인력도 뭐 2,800여 명을 투입하겠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정치권이나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 특공대나 장갑차 등 특수 차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 실제 이제 특공대 투입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이제 경찰 특공대 설립 목적이 공공안전과 이제 테러 방지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에 이제 투입할 경우에 목적에 어긋난다는 이제 평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경호처와의 대치 중에 유혈 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경찰은 특공대는 도저히 치안 유지가 안 될 때 최종적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영장 집행에는 나서기 힘들다는 분석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신병 확보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절차에 의한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이제 광역 수사를 맡는 형사 기동대가 2차 영장 집행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사 기동대는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강력팀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통 일선 경찰서 수사 인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건을 광역 수사 단위로 수사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데 서울경찰청 소속만 200여 명에 이르고요. 전국 이제 43개 권역에서 1,3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역시 이 사안을 이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양측에서 뭔가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잡히면서 뭐 구체적인 이 시나리오도 조금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2박 3일이고 3박 4일이고 계속 이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이 저지선을 무너뜨리는 뭐 그런 방식들도 거론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현행범 체포를 이어나간다거나 경찰 특공대 장갑차 동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굳이 경찰 특공대 등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물론 체포 현장에서는 한 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4명 정도의 경찰이 투입됩니다. 그 이유는 4명 정도의 경찰이 투입되어야 피체포자가 저항 의지를 꺾고 순순히 응하는 경우가 많고 저항한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체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경호처 인력들이 대거 동원된다면 그 수 이상의 상당히 많은 경력이 동원되어야 하겠고 여기에 차벽을 치고 있는 버스를 드러내 길을 열기 위해서 중장비 정도는 동원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예.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 등을 동원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경호처 인사들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저지할 경우에 즉각적으로 현행범 체포를 해나간다면 손쉽게 체포영장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외적인 공표와 달리 적어도 경호처 직원들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이를 저지하다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경고와 예. 현장에서 실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는 사정은 그 차원을 달리합니다. 눈앞에서 경호처 고위 관계자나 일부 인사들이 현행범 체포되기 시작하면 쉽사리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 내부적으로 큰 충돌이 벌어진다거나 체포영장 집행이 지지부진하다면 경찰 특공대 투입도 거론해 볼 수 있습니다만 사태 초반부터 투입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고 경호처가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능성은 현실화되기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나쳐 보인다라는 게 위법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위법 소지까지를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이미 발부된 상황으로 예. 보이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가 존재할 때 그 사태를 예방하고 현행범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장비가 동원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시적인 하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비춰볼 때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취지입니다. 경호처가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지극히 낮아 보이는데 만약 실제로 경호처가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공수처나 경찰 누구든 다치기라고 한다면 이때는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헌정사상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기를 들이대고 그로 인해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그 즉시 곧바로 관련 인사들은 모조리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체포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얼마 전에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려가지 않았습니까? 40여 명 정도가 됐었는데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잖아요. 만약에 국회의원이 막아선다면 국회의원들도 현행범 체포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회가 반복적으로 열리면서 회기일 때도 있고 회기가 아닐 때도 있는데 그와 무관하게 관저 앞에서 몸으로 막아 세운다면 국회의원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즉 관저에서 몸으로 막는 행위는 일종의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인 만큼 법적으로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국회의원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것 자체의 부담을 느끼다 보니 되도록이면 국회의원들이 현재하지 않는 시점을 택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중 한 명이죠. 윤곽금 변호사가 오늘 언론에 나와서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듣고 와서 출연 이어가겠습니다. 불법적인 어떤 수사나 사법 절차에 대해서 이를 용인하거나 여기에 응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고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뭐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구속 기소했다는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립니다. 두 경찰 수장이었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은 수사기관끼리의 수사 경쟁이 이루어지던 당시에 경찰이 먼저 신병을 확보했었고요. 지금 검찰이 수사를 넘겨받아서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구속한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는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윤갑근 변호사 이야기 듣고 왔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 차라리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판단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존 입장대로 이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체포영장 불법 청구도 마찬가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제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인데요. 또 법원도 서부지방법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나오는 것은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할 없는 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에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 예외적으로 주거지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청구되는 피의자 측의 이제 사정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공범들도 다 전부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을 청구하거나 이제 기소를 했는데 왜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만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했냐? 이건 영장 쇼핑이다, 판사 쇼핑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영장을 청구하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변호인단의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는 응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공수처 입장에서 대통령 측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서부지법 영장은 취소하고 다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법조계에서는 이런 주장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서부지방법원에서 이미 체포영장을 2회 발부했고 체포영장 이의 신청도 기각한 만큼 서부지방법원에서는 나아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지방법원이라고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은지는 의문입니다. 그 이유가 이 사건과 관련된 군 관계자들은 모두 군사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군 관계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모두 다 중앙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과연 중앙지방법원이라고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을지 상당히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히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받으면 응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도 밝혔는데 이 주장은 공수처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서부지방법원에 이미 발부받은 영장을 반환하고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해야 되는데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3차에 걸쳐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중앙지방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측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는데 영장실질심사에는 어차피 대응할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체포영장이 집행된 경우 일시적으로라도 구금이 되는데 구금을 피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게 되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법원은 수사기관이 발부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윤 대통령 측, 즉 피의자 측에게 열람 복사를 해줘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요 범죄 사실과 그 근거를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읽혀집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기소하라는 주장도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바로 기소하라. 불구속 상태에서 상당 부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불구속 상태라면 재판부의 재판 태도도 그러하겠거니와 피고인도 재판 대응에 상당한 긴 호흡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탄핵 심판을 먼저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점을 고려해서 전반적인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찰이 그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출석 3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음은 이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수순을 밟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10일 10시까지 출석하라는 3차 출석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이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때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미 박종준 경호처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고 시민단체의 고발로 내란죄로도 입건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일반 사병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라 직권남용죄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경찰 내부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만약 그 이전에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게 된다면 경호처장이 막아설 경우 그 이전에 이미 현행범 체포를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예. 자, 법원에 이번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또 발부하면서 법원이 이번에 이 체포영장에서도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국회 법사위에서 생각을 밝혔는데 자, 이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10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주석서를 비롯한 형사 다수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 그리고 인적인 체포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취구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또 그 당시 영장 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학계 다수설을 따른 것이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천 처장은 어제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이제 학계의 다수설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한 뒤에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물적인 압수수색과 인적 체포수색은 달리 추구하는 게 맞다는 게 다수의 학설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 역시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을 통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의 신청 등 제도권 안에 있는 절차를 통해서 다루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위법 무효라며 이의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예. 1차 체포영장에서도 이 형소법 110조, 111조 배제 논란이 있었어요. 사법부가 입법부의 범위를 침해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이번 영장에서도 똑같이 배제 조항이 들어갔다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수색 영장의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 예외 문구가 기재돼 논란이 크게 인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소유라고 했었는데요. 예, 학설상 대립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 이유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이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설상 대립이 있는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가 압수를 위한 수색에만 적용되는가, 압수를 위한 수색뿐만 아니라 체포를 위한 수색에도 적용되는가를 두고 학설상 대립이 있습니다. 1차 체포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는 이 형사소송법 110조는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론을 기재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윤 대통령 측이 이 체포영장 이의 신청을 했지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기각한 바가 있고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다수의 학설이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의 몫이겠습니다만 가사 이 형사소송법 110조를 제외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발부된 수색 영장 자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수색 영장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서 그와 같은 문구 기재가 전혀 없는 체포영장 자체의 효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도주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녹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도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관계 파악한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좀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고 그 어떤 차량에 관한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네. 그거 아직도 파악 못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앞으로 체포하러 들어갈 건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관저에서 나와서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체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 종합적 고려가 아니라 체포하러 들어갈 수 있냐고요. 도주로 보시면 저 뒤쪽으로 가면은 합참 공간이 또 있습니다. 합참 공간은 벙커 있다고 하고요, 지하에. 거기는 문 잡고 들어가면 밖에서 못 연답니다. 그리고 거기 패닉룸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큰 길로 나와가지고 어디로 도주할지 모릅니다. 도주하면 수배하십시오. 네,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도주로까지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도주했다 이런 설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치를 계속 파악 중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도주설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오동훈 공수처장의 발언으로 촉발이 됐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이 없고 말씀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오 처장은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 박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이 제보받기로는 이제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로 이제 도피했다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대통령실은 오늘 입장을 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관저에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아까 윤갑근 변호사가 기자 간담회를 했잖아요. 예. 여기서도 윤갑근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고 하는 건 정말 악의적인 소문이다. 이렇게 불편한 기색을 예. 내기도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어제 자신이 관저에서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거짓 선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인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제가 어제 분명히 관저에서 뵙고 나왔다. 윤갑근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항변을 했는데요. 도주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만약에 대통령이 관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면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그 자체로 별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실제로 이 관저를 벗어난다,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를 벗어난다면 윤 대통령 측은 큰 악수를 두게 되는 셈입니다. 예. 향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평가가 주류인데 여기에 실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를 벗어날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도주 가능성을 크게 점쳐 영장 발부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사유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향후 본안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에 예. 양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근데 사실 그 앞에 지금 시위대가 진치고 있고 언론사 카메라가 계속 관저를 비추고 있는데 사실 이동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가능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기 힘들고 무엇보다도 사실 관저를 벗어난다면 공수처나 경찰 입장에서는 체포영장 집행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예. 경호처를 벗어나 있는 상황이라 예. 이 체포영장에 장수적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관저를 벗어나게 되면 이동 경로만 포착한다면 아무래도 경호처가 그 경호를 하는 과정에서 관저 내에 있는 것과 이동 과정에서의 경호 정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 과정에서의 경호 정도가 많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 이동 경로만 포착하게 된다면 비교적 손쉽게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 이 내란죄 철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양측의 주장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 준비기일에서 이때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국회 측은 이에 소추 사유 핵심이 철회되거나 바뀐 적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 자체는 소추 사유로 그대로 남겨두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없다는 건데요.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면 탄핵 사유 가운데 80%를 빼는 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원칙적 입장을 냈습니다. 예. 내란 행위는 그대로 두고 형법상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받지 않겠다. 이 복잡한 단어를 두고 시청자 여러분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가 지면서 공기가 빠르게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추위 속에 충청 이남 곳곳에는 눈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대설특보가 내려진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내일도 폭설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쌓인 전북에는 모레까지 최고 30cm의 눈이 더 오겠고요. 충남과 전남에도 최고 20cm 이상이 더 내리겠습니다. 폭설의 한파까지 기승입니다. 오늘 한파특보는 내륙 곳곳으로 확대 강화됐고요. 이 서울에도 첫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은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중부 내륙에서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남부에서도 영하 10도 안팎에 달하겠습니다.
칼바람은 종일 계속되겠습니다. 낮에도 서울이 영하 7도, 전주 영하 5도, 대구는 영하 3도에 그치겠으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